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운명인 오키나와. 일본 땅으로 속해 있는 오키나와는 과거 류큐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일구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키나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움직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한국인들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오키나와인들의 독립투쟁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헬기에서 풀어진 바람은 날카롭게 주위를 휘감았습니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헬기가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며 소음과 충격에 무방비였죠. 이들이 아무리 부대를 향해 불만을 토로해도 부대는 이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기지라 손꼽히는 이곳은 바로 오키나와에 위치한 후텐마 기지입니다. 미군이 매일 같이 훈련하는 곳이자 미 해병대의 중추인 제3해병 전군이 항공기지로 사용되는 후텐마 기지는 최근 들어 군사훈련 및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미중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사 이동이 많아진 탓이었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후텐마 기지에서 나오는 많은 이들이 미군 기지 이전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중앙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를 묵살했습니다. 후텐마 기지는 오키나와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요. 매일같이 나오는 소음을 제외하더라도 미군 병사들에 의한 피해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04년 훈련 중이던 전투 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교 본관 건물에 추락. 건물이 박살나고 헬기는 그 자리에서 터져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여름방학 기간이었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미군에 대한 공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헬기가 파괴된 곳은 미군 헬기 추락사고 지점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고 역시 오키나와 주민 화났다. 미군 성폭행 사건에 떠나라. 오키나와인들에게 충격으로 남아있죠. 1995년 미 해병대원 3명이 유미코라는 12세 초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이 드러나며 반미운동이 오키나와에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역시도 묵살하려 했지만 사안이 중대한지라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시 해노코 매립지로 옮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결정에 큰 불만을 품었는데요. 미군 시설이 오키나와에서 빠져나가길 바란 것과 달리 위치만 바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옮기기로 결정된 해노코 매립지는 지반이 연약해 지반 개량 공사가 필수적인 상황. 일본 정부는 지반 개량 공사를 위해 오키나와 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분노한 오키나와 지방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묵살,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는 이 25년간 추진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 제동 걸렸다. 오키나와현 지사 안전 문제로 해노코 매립지 공사 중단 요구.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 지사가 후텐마 비행장 이전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키나와의 백지화 선언을 무시하며 이전 강행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오키나와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죠. 차별 더는 못 참겠다. 오키나와 독립움직임 본격화. 유엔의 탈식민운동 지역 등록 목표 2007년 20%만 독립 찬성했지만 미군기지 이전 결렬 뒤 목소리 커져. 그동안 일본은 오키나와를 무시하면서 일본인과 오키나와인은 다른 종이라 여겼죠. 과거 1903년 오사카 권업박람회에서 벌어진 일을 오키나와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권업박람회에서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인들, 대만인들, 아이누인 등 일본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일본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으로 간주한 것이죠. 이들을 야만인들로 분류한 것에 오키나와인들은 대거 항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권업박람회 설치물을 제거하면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웠죠. 그러나 여전히 본토인인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인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이들.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오키나와인들은 독립선언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과거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연관이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은 1609년을 기점으로 악연이 시작됩니다. 에도 막부의 승인을 받은 사스마 번주 시미즈 다다스네의 침공이 그 시작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류큐국이 에도 막부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을 근거로 다다스네는 류큐를 강제로 침탈해 100명의 류큐 고관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복종의 맹약을 맺고서 겨우 류큐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후에도 일본은 류큐에 대한 조공을 받으며 간접적인 지배를 강화했죠. 1872년에 들어서 일본은 아예 류큐 왕국을 집어삼킬 국리를 합니다. 일본은 1879년 600명의 군경을 동원, 수도 슈리성을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이 침략으로 류큐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죠. 일본은 류큐국의 왕을 도쿄로 강제 이주시키고 슈리성을 일본 육군의 군영으로 삼았습니다. 지도자와 왕궁이 사라지면서 류큐국은 급속도로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일본은 이에 더 나아가 류큐국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도 시도했습니다. 과거 일제가 한국인에게 저질렀던 짓을 똑같이 저지른 것이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일본에게서 류큐를 뺐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류큐는 미국의 속국으로 남게 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류큐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닉슨 독트린 이후 류큐는 일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봤을 때 일본은 류큐를 수탈한 국가일 뿐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이들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차별과 멸시의 역사가 누적되고 후텐마 기지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오키나와인들, 정확히는 류큐인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씨앗은 1975년에 있었던 히메유리탑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가 히메유리 학도대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로 향하던 중 오키나와 독립지지 세력의 화염병 테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무렵 류큐 독립당이 세워지면서 오키나와는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키나와 시내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일본인과 구별되는 오키나와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시절이었기에 이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졌죠. 이후 2013년에도 오키나와인들은 류큐 민족 독립 종합연구회를 발족해 류큐의 독립에 대해 구체적인 독립선 언문을 작성하기 이릅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류큐 민족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인민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류큐 민족이라는 표현을 남겼죠.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 주체로 스스로를 간주한 것입니다. 오키나와 유력 언론인 류큐 신보는 이 선언문을 향해 역사 국면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남기며 자치의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죠. 최근 들어 중국과의 분쟁에서 일본이 오키나와를 전략적으로 점유하려는 것과 맞물려 오키나와가 이들 분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과격파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 류큐 독립단체 중 일부는 지역기관 일장기를 찢어버릴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오키나와 전역의 독립의 불길이 솟아오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비슷한 역사를 지닌 한국이 오키나와를 지지한다면 국제사회의 여론에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오키나와는 닮았다. 사실 오키나와인들은 한국인들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후손들이 오키나와로 넘어가 문명을 일구었다는 설도 있으며 옛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 흔적을 오키나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키나와 성벽에서 발굴된 유물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발견될 법한 유물들이 발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장구를 비롯해 전라도에서 발견되는 고국 유물 역시 오키나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떡을 치는데 사용하는 떡매 역시 한국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매우 유사하죠. 식습관이나 말에서도 한국 문화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류큐인들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오키나와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류큐 왕국의 국기는 태극기 문양을 하고 있는 것도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류큐인들은 한국 3.1 운동을 롤모델로 삼아 반일 감정 오키나와 옛국기가 태극기인 이유가 류큐 역사 전문가 강효백 교수 반일 감정 한국의 버금 동종 명문 남해에 있는 나라 곧 한반도 남쪽임을 명시 류큐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류큐인들은 무장투쟁을 위한 류큐 독립을 상징하는 삼성 천양기를 제작해 비밀 조직을 키우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독립 세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류큐인들이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분노에 이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억압에서 류큐인들이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은 류큐인들이 독립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약 45%나 급증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82억 달러, 일본은 36억 달러를 인도네시아 자원에 투자하며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자원협력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과 파묘, 목재 등 원자재를 원광 형태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생산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중에서도 전기차 생산에 꼭 필요한 광물인 니켈을 무기로 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는 인도네시아에게도 상당히 절실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건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공항 운영, 상수도 건설, 정유공장, 가스전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 인프라 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 운영 역사상 최초로 인도네시아 항나딤 국제공항에 대한 운영권과 개발권을 통째로 수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탑 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개발 사업을 따낸 겁니다.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과 개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최장 35년에 사업비가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수주한 해외공항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수주로 유럽, 중동, 아시아로 사업 발판을 넓혀 글로벌 공항 운영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개발한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으로 이미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공항 운영을 체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물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 상수도 국제경쟁 입찰 사업을 최종 수주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주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얻은 성과여서 더욱 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 수주 역시 한국판 광역 상수도를 해외에 수출한 최초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 상수도 사업은 자카르타로부터 약 50km 거리에 있는 까리안댐을 수월로 해서 인도네시아 세계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200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수주로 한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수주는 그동안 한국이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한국판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현지 기업과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번 수주를 위해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함께 물산업팀 코리아를 만들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영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건설, 인프라 분야는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잭팟까지 터뜨렸습니다. 2023년 2월 24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겁니다. 벙아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있는 해상가스전으로 광구 면적만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13억 배럴로 현재 유가 및 환율 시세로 보면 약 118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따낸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연 3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미얀마 가스전에 이어 해외에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제2의 가스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벙아 지역 근처에는 실제 가스 매장이 확인되었고 이미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전 수주에 이어 제2의 잭팟이 터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벙아 광구에 대한 탐사권은 천연가스 탐사 개발 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로 지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페르타미나 홀루 에너지가 각각 50%씩 나눠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운영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게 됩니다. 포스코는 현재 미얀마 호주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탐사를 시작한 말레이시아 PM524 광구와 인도네시아 벙아 광구 개발까지 이뤄지면 이들 가스전들이 한국의 에너지 주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발 가능한 가스전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가스전의 가치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본은 동해에서 가스전은 발견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탐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시추, 탐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자원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데요. 가스전을 발견한다 해도 일본이 과연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과 시추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가스전 수주의 결과는 자원 개발 분야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 LNG 수입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벙아 가스전 수주는 한국의 에너지 주권을 위해서도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달가워하지 않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특히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기대되는 대륙북 남부구역, 즉 제7광구 개발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향후 민감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 대륙북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즉 공동개발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70년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7광구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권을 인정했던 만큼 한국의 영유권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반발하며 공동개발을 요구했고 이에 양국이 1978년 7광구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50년짜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은 애매한 대륙붕의 범위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습니다. 7광구는 대량의 석유자원 매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1968년 유엔은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 후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필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었는데요.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이 지역의 석유가 3억 배럴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간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부터는 어느 쪽이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정확한 탐사는 진행된 바 없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입니다. 그 근거로 1980년대 한일 공동탑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이미 발견되었으며 1995년에는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스전을 차지하기 위해 해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6월경 협정 종료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지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광구 대륙분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이지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합니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지 한국 측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이지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분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어업협정을 자원개발에까지 적용한다는 것 역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먼저 제7광구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제7광구의 탐사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위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탐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륙붕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폭발력은 남중국해 이상의 갈등을 몰고 올 게 뻔합니다. 시추와 개발이 남발하고 한국과 일본의 해경 세력은 충돌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진입은 물 보듯 뻔합니다. 세 나라 간 대륙붕 개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각 지역에서 가스전 및 석유 개발 사업권을 따내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시추하려는 시도는 기술력의 한계도 문제지만 중국을 끌어들이는 미련한 결과로 이어져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195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8명의 자식 중 막내로 태어난 박유미 씨는 20대 시절 자신의 첫 번째 남편과 미국에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뒤 메릴랜드 예술전문대학교에서 예술학사 그리고 2010년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예술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많은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박유미 씨는 밥을 굶진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가정 형편의 아메리칸 드림을 갖게 됐다. 4살짜리 딸을 둔 한인 동포와 결혼해 텍사스주에 정착했다. 하지만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면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처소생의 큰딸과 자신이 낳은 둘째, 셋째 딸을 홀로 키우는 20대 싱글맘이 됐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이었고 이혼까지 했으니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선 하루 10수시간씩 일해야 했다. 주로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나 캐셔 계산원로 일했다. 스시 레스토랑에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뛰기도 했다. 내가 쉬면 돈이 없었다. 아파도 아플 수가 없었다. 내가 누우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겠나. 외롭고 나이도 어렸지만 내가 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딜 가겠나. 고아원 가지.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야지 마음먹었다. 대가족에서 크면서 부모님을 떠올렸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여건이 어려울 때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잠들면서 난 아티스트가 될 거야라고 늘 생각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박유미 씨는 꿈을 버리지 않은 덕분에 메릴랜드 예술디자인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그 덕분에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바로 현재의 남편 레리 호건을 만났습니다. 당시 레리 호건은 부동산 사업가였고 주변 부동산을 직접 보기 위해 나왔다가 흥미로워 보이는 전시회가 있어 우연히 들렀는데 둘이 한눈에 서로 반하게 된 것이죠.
유미 호건은 새로운 역사가 됐습니다. 남편 레리 호건이 메릴랜드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미국에서 첫 아시아계 퍼스트레이디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냥 쉽게 퍼스트레이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선거 당시 레리 호건은 인지도도 없고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처럼 홍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만큼의 재력도 없었죠. 유미 여사는 레리 호건과 메릴랜드주 곳곳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사람들과 만났고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경청했고 특히 메릴랜드주에 있는 한국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레리 호건이 승리했고 한인 사회는 호건 후보를 위해 7,800달러의 선거자금을 쾌척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호건 주지사는 취임 첫 해인 2015년 혈액암 3기 말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미 여사는 힘겨운 선거 캠페인 끝에 기적처럼 주지사가 됐는데 청천벽력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메릴랜드 전역에서 주지사를 응원하는 호건 스트롱 메시지가 답지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6개월간 치료받고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5년간 재발하지 않아 지난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은 2018년 공화당이 전국적으로 대패한 상황에서도 레리 호건은 메릴랜드주에서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또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공화당 주지사가 메릴랜드주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은 무려 234년 만에 두 번째에 불과합니다.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이자 레리 호건의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부동산 사업가에서 메릴랜드 인구 604만의 미국 거대주 주지사로 거듭난 뒤 이번에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레리 호건 주지사가 내년 1월에 주지사직 임기가 끝나면 그가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많은 분이 내가 상원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난 상원의원이 되길 원치 않으며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릭 스콧 공화당 상원 전국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는 호건 주지사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해 그에게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할 것을 권유해왔습니다. 호건 주지사 등이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경우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왔습니다. AP통신은 연방 상원의원 메릴랜드주 공화당 경선에서 호건 주지사 이외에 다른 공화당 경쟁자는 없다면서 그의 불출마 결정은 올가을 상원 다수당을 확보하기 위한 공화당의 싸움의 차질을 빚게 만든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2024년 대선에 그가 출마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과 인종이민 정책 등을 놓고 호건 주지사는 2016년은 물론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임에도 그는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까지 흡수하며 주지사 선거에서 2번 내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호건 주지사가 줄곧 공화당의 잠룡으로 분류돼 온 이유입니다. 그는 회견 전 맥코널 원내대표 등에게 상원 불출마 사실을 알렸다면서 벤 홀런 상원의원이 오늘 밤 편히 쉴 수 있게 그와도 통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은 이날 회견을 두고 호건 주지사가 상원 출마의 문을 닫는 동시에 대선 도전이라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버지니아 조지아주 등 공화당이 열세인 경합주의 주지사 선거 유세 지원 연설에 나서는 등 전국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당선될 경우 첫 한국계 백악관 안주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유미 여사는 만약 남편이 대선 출마를 상의하면 항상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겠다라면서 주지사에 처음 나갔을 때처럼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재선에 성공한 비결을 묻자 유미 여사는 메릴랜드는 공화당이 20%밖에 안 되는 최고 블루 스테이트여서 많이 노력해야 했다라면서
민주당원을 장관에 앉히는 등 관료를 골고루 기용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 주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공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정치인도 바로 호건 집안입니다. 레리 호건과 유미 호건의 집안은 특이한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미 여사는 둘째 딸과 사위는 공화당원이지만 큰딸 내외와 셋째 딸 내외는 모두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공화당 정치인이라고 자녀들에게도 공화당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아버지를 찍어라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그냥 믿는 거죠. 찍었겠죠? 저희도 식사 테이블에서 정치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서로 비판하거나 논쟁을 하진 않아요. 남편은 거의 코미디언인데 농담으로 술술 넘기면서도 민주당원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요.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가정이라면 호건이 진정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후보 지지율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활동 정지당한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미국 연방 공휴일 대통령의 날인 이번 달 21일 선보이겠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자신의 2024 대선 복귀를 알렸는데요. 한때 트위터 팔로워 수 8,800만 명에 달했던 트럼프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지낸 4년간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상무부 장관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낙인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생기면서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은 미국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제외하면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을 맞설 인물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민주당의 표조차 흡수하며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공화당의 레리 호건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의 표조차 흡수하며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공화당의 레리 호건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미국에서 진단키트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유미 호건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긴급 공수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미 호건 덕분에 메릴랜드주가 다른 미국 주 정부보다 먼저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메릴랜드 주민들은 유미 호건과 한국에 대한 극찬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주지사는 그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미 호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지 37년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이죠. 유미 호건의 영향 덕분에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해부터 4월 5일을 태권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과 관련된 날이 지정된 것은 처음인데요. 만약 레리 호건이 공화당 후보로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강력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전히 뒤숭숭한 루마니아에서 K9의 넘사벽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터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도입평가에서 K9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체 불가 존재감을 과시한 건데요. 심지어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벌써부터 K9의 단계적 개량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형 포탄이 양산될 거라고 연신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격력이 대폭 향상된 K9의 새로운 등장 소식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전시회 부스를 가득 채웠는데요. 사우디에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물을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 지상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수출형 K-30톤급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주요 제품 라인업을 WDS에 대거 등장시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기업인 기아도 개최지인 리야드에서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방산 고객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력을 마음껏 뽐내는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음을 한몸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은 2024 WDS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부터 로봇과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까지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천궁이 수주를 비롯해 이번에 한국이 사우디 중장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KF-21, K9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에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자주포를 사상 최초로 제안하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에 걸림돌이 됐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원하면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인기 폭발인 K9의 추가 수주가 이어질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1월 말 핀란드에서 K9 유저클럽 모임이 세 번째로 열렸었는데 군사정보 공유 협의체 성격을 띠면서 한화의 무기 수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 운용 중인 6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지난달 헬싱키에서 열린 K9 유저 그룹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에서 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특이하게 미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각국에서 도입한 K9의 운영 성능을 공유하고 실전 경험을 논의하는 장으로 부품 지원 등 한화의 맞춤형 서포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한화는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하면서 K9 유저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는데요.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2와 K9A3의 향후 10년간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K9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 수출된 모델은 기본형 K9과 초기 개량형 K9A1 두 종류입니다. K9A1이 일부 전자장비와 센서를 개량한 소폭 개량형이었다면 K9A2와 K9A3는 기존 K9과 아예 다른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점이 개량됩니다. K9A1만 해도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기서 성능이 대폭 개량된 자주포가 나온다고 하니 기존 K9를 보유한 나라 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실제로 K9A2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늘릴 계획으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제조업체인 한화가 유럽에 K9의 예비 부품 공급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구미를 확 당기게 했습니다. 이렇듯 K9 유저 클럽이 계속해서 개최되면서 K9 운용국뿐만 아니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루마니아의 경우 아직 K9 도입 계약도 안 했는데 유저 클럽에 참가하면서 정회원이 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안에 K9 도입을 마무리하면서 10번째 K9 유저 클럽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의 K9 자주포 구매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육군엔 자주포가 없었지만 사실 루마니아는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K9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인 폴란드가 K9과 K2, 천무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토 회원국들이 유사시 무기와 탄약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와 호환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의 K9의 높은 점유율은 K9 구매국들이 매년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유저클럽 개최를 가능하게 했는데 루마니아 역시 이 유저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K9 구매를 최종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자주포 후속 지원 시스템 덕분에 K9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업에는 K9과 함께
독일 PGH-2000과 티르키의 T155FIRTINA 2등 네로라하는 자주포들이 1차 입찰을 통과했지만 루마니아는 초지일관 K9로 직진했는데요. 이미 현지에선 K9이 최종 낙찰돼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신형 곡사포 시스템 사업의 접수가 마감되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 매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 소식을 전하며 K9이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연일 보도했는데요. 폴 포지션은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한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는 본선 레이스 가장 앞 출발점을 말하는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폴 포지션을 차지한 드라이버의 우승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막 제안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K9이 독일, 터키의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루마니아 신형 자주포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주자는 독일 라인메탈의 PGH-2000이지만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독일의 까다로운 유지 조건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반면에 티르키예가 내놓은 T155는 선정 가능성이 낮은 들러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나 성능과 신뢰성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각종 리스크를 잔뜩 아는 경쟁 모델들과 달리 K9의 재원과 판매 조건을 보면 그야말로 탄탄합니다. 실제로 K9은 화포 탄약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 가격이 대당 80억 원 정도로 현재 배치된 HE-RAP탄 기준으로 55km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고 분당 8발에 최대 발사 속도를 지녀 화력도 우수합니다.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가벼운 47T 전투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 유일한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추고 있는 데다 루마니아 지형 적합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듯 K9은 루마니아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보이며 이미 폴 포지션을 점한 한화는 하루 납기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100만 달러를 내겠다는 파격적인 부가 조건을 제시해 경쟁 업체들의 넋을 나가게 했는데요. 이는 납기 지연이 일상인 PGH-2000이나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T155는 제한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따라서 10억 달러 규모의 루마니아 사업은 무난하게 K9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를 채택하면 나토 최전선이 모두 K9로 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K9, 최근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K9 유저클럽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 개량이 이뤄지는 등 올해 안에 우리 군에 도입돼 마침내 대한민국이 괴물 자주포를 얻게 될 거라는 벅찬 소식입니다. 현재 K9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포탄과 첨단 기술을 추가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앞서 2014년 K9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개발이 결정됐는데 비로소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보통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K9는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01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식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는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에 이른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거리가 늘어나기에 K9의 포격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어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K9과 함께 제안하면 잠재적 수출 고객을 발굴하는 건 물론 기존 K9 구매국에도 사거리 연장탄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는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K9A 블라크 1은 타격 능력 향상,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에 초점을 맞춰 개량을 진행 중인데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 전장치를 설치해 발사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아울러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라크인은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으로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을 지닐 괴물 자주포에 가까운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 개선 또한 빨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방사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현존 전력성 능극대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인 K9이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될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